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6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6강의 제목은 부활의 봄을 노래하다입니다. 1942년에서 45년. 주요 텍스트는 조와 개구리를 애도한다는 뜻의 조와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봄. 부활의 봄은 뭐 간단히 한 대목만 살펴보겠습니다. 김교신 선생의 이 생의 마지막 3년간의 시간을 다루는 강의입니다. 먼저 성조통신의 폐지인데요. 어, 1942년 3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성서조선이 158호를 끝으로 종간됐습니다. 사실 종간은 그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1938년 신년호가 출판 허가가 안 나는 걸 보고 김교신이 종간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미리 납부한 구독료를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또 1939년 신년호도 임시 휴관한다고 통지를 했고요. 그 뒤로도 언제든 갑자기 종간될 수 있으니 이번 호가 종간호로 여기라 이렇게 미리 말해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간이 되면 그 뒤에 미리 받아둔 구독료를 어떻게 돌려줄지 그런 것까지도 미리 다 얘기해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성소조선이 수년간 더 이어져서 1942년 3월까지, 그러니까 1938년으로 시작해서 보면 그 뒤로도 4년이 더 지속된 셈이죠. 어, 문학 잡지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일제 말기에 이 문장과 인문평론 두 개의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잡지 모두 1941년 4월에 폐간됩니다. 그리고 예, 문학 잡지로 이제 유일하게 예, 있던 잡지가 국민문학이었는데요. 이때 국민은 이제 일본 제국의 국민이죠. 국민문학이라는 이 일제에 노골적으로 협력한 그런 잡지만 남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창간될 때는 조선문과 일문으로 이제 같이 내다가 1942년 5월, 5월, 6월호부터는 일문으로만 냈고요. 1945년 2월에 폐간됩니다. 지난번 아이 생활 식민지 시대에 가장 길게 나왔다는 212호던가요? 아무튼 제일 길게 나왔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 아이 생활이라는 이 잡지는 1944년 4월까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때 김영태 선생님이 이 잡지 얘기를 해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잡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한 것은 한국 신민화 정책 이후 친일 협력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글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아이 생활에 실린 글입니다. 총후라는 제목의 총후라는 건 이제 총의 뒤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흔히 하는 말로는 후방, 전쟁이 일어난 전방 말고 후방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총후에서도 전쟁을 치르듯이 열심히 정신무장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으로 총후라는 말을 그 당시에 많이 썼습니다. 아이 생활에 이런 글이 실린 거죠. 총후라는 말은 넓게 쓰여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1선에서 싸우는 병정들이 뒤에 있는 부대의 전우들을 총후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국민 전체를 총후의 사람이다 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전쟁이란 병정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지금 1940년이면 아직 태평양 전쟁은 일어나기 전이지만 중일 전쟁이 지금 길게 이어져 오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물자 부족도 심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고혈을 짜내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후방에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정신을 이제 전쟁에 에, 복무하도록 이렇게 동원해야 되니까요. 일상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규율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 생활이 이런 일종의 전쟁 선전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지금 싣고 있는 거죠. 이후로도 아이 생활은 일제의 군국주의 전쟁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글, 또 애국반의 노래, 무슨 노래 뭐 많습니다. 이런 선전곡을 수록해서 전시 총동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1941년 12월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식민지의 일상 전체가 전쟁으로 총동원됐습니다. 출판물 같은 이런 미디어는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성소조선 말기에 얼마 동안은 아, 잡지가 이제 적극적으로 전시 총동원 정책에 부응하고 협력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성서조선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1940년 이후 성서조선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무렵에 김교신 선생은 우치무라 간조 전집을 조선어로 번역하기로 어, 그 유족들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성서조선에 이제 우치무라의 글을 조금씩 번역 수록하고 있었는데요. 우치무라의 글도 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예, 것은 수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성서와 신앙을 다룬다는 것은 반쪽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김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퇴각해서라도 성서 잡지를 낼 수 있는 데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무렵 성서조선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는 성조통신의 폐지입니다. 성조통신. 1936년부터 이제 성조통신이라는 말을 썼고 그 앞에는 성서통신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성서통신이라고 할 때는 이제 어, 성서조선사가 활인동 서대문 밖에 활인동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성의 서쪽에서 보내는 통신이다는 뜻으로 성서통신이라고 했다가 1936년에 김교신 선생이 정릉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가 아니게 됐잖아요. 이제는 동쪽에서 또 한참 더 산으로 올라가서 가게 됐으니까 성서통신 대신에 성조, 성서조선 통신이다. 이렇게 바꾼 거죠. 이 성조통신, 성서통신은 어, 이 김교신의 일기입니다. 근데 1934년, 3년, 1933년, 34년 요 무렵까지는 공적인 내용을 주로 쓰고 그렇게 하다가 34년 지나서 35년으로 넘어가면 어, 사적인 내용까지도 상당 부분 여기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조통신의 분량이 매우 풍부해지게 돼요. 점차 김교신의 일상까지 기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독자들이 또 이런 성조통신에 대해서 어, 호응이 많았어요. 이게 신앙론을 쓰는 글과 달리 이것은 하루하루 삶에서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래, 우리가 그 김교신 전집 5권에서 7권까지 일기가 실려 있는 거기 그 일기가 전부 성서통신, 성조통신에 실린 일기인데 이 일기를 읽어보면 대단한 감동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김교신이 식민지 시대를 신앙의 삶을 위해 어떻게 분투했는가를 읽을 수 있는 글이니까요. 네. 그게 이제 성조통신이었는데 이 성조통신에 김교신 선생이 이 무렵에 이제 1939년, 40년까지도 말하자면 지난번 얘기했던 희닉구의 글쓰기 이런 글쓰기를 많이 넣은 거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쓰는데 알고 보면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문장들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 1938년 이후에는 이 성교통신도 검열의 대상이 돼서 삭제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검정으로 이렇게 몇 줄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게 이제 영인본에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가 1941년 3월부터는 성조통신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걸 더 이상 못 쓰게 된 거죠. 일기마저 못 쓰게 된 시대였으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를 짐작할 만합니다. 어렵게 발행을 이어오던 성서조선은 1942년 3월 성서조선 사건으로 폐간되게 됩니다. 이 무렵에 김교신은 송도중학교 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이 성서조선 1942년 3월 권두문에 부활의 봄과 조화 두 글이 실렸는데요. 특히 조화가 문제가 됐습니다. 조화는 아주 짧은 글이라 전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들어가네요. 작년 늦은 가을 이래로 새로운 기도터가 생겼었다. 층암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가느다란 폭포 밑에 작은 연못을 형성한 곳에 평탄한 반석 하나가 연못 속에 솟아나서 한 사람이 꿇어앉아 기도하기에 천성에 하늘이 이룬 성전이다. 이 바위 위에서 혹은 가늘게 혹은 크게 기도하며 또한 찬송하고 보면 전후 좌우로 엉금엉금 기어오는 것은 연못 속에서 암색, 바위색에 적응하여 보호색을 이룬 개구리들이다. 산중에 대변사나 생겼다는 표정으로 막 크게 기도하고 이러니까 찬송하고 하니까요. 그런 표정으로 새로운 새로운 게 접근하는 친구 개구리군들. 때로는 대여섯 마리, 때로는 일곱 여덟 마리. 늦은 가을도 지나서 연못 위에 엷은 얼음이 불기 시작함에 따라서 개구리들의 기동이 움직이는 것이 일부 완만하여져 천천히 느려지는 거죠. 굼떠지는 거죠. 나중에 두꺼운 얼음이 투명을 가리운 후로는 기도와 찬송의 음파가 저들의 귀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격조하기 무릇 수개월여. 봄비 쏟아지는 날 새벽 이 바위 틈의 빈 궤도 얼음 덩어리도 드디어 풀리는 날이 왔다. 오래간만에 친구 와군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연못 속을 구부려 찾았더니 오호라 개구리의 시체 두세 마리 연못 꼬리에 부유하고 있지 않은가. 짐작컨대 지난 겨울에 비상한 혹한에 작은 연못 물에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동사한 개구리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주고 보니 담저 연못 밑에 아직 두어 마리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 짧은 글은 문학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인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 문장은 김교신의 수많은 문장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네, 여러 관점에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데요. 우선 역사주의 비평으로 읽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런 방식으로 읽게 됩니다. 윤동주의 시나 뭐 이육사의 시를 읽을 때 우리가 읽게 되는 방법이죠. 일제 말기에 그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노래했다는 점, 을 이 글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이 그리고 있는 개구리의 죽음과 소생을 조선 민족이 처한 상황과 겹쳐 읽으면 이건 아주 불온한 글이 됩니다. 이 글 마지막 대목에서 성서 예언서에 남은 자 사상, 뭐 이사야서나 남은 자 사상이 나오잖아요. 남은 자 사상을 겹쳐 읽으면 이 글에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 현대 비평 방법의 하나인 생태적 상상력으로도 이걸 읽을 수 있습니다. 구도를 통해 생명 세계에 다가가는 그 깊이가 대단히 깊습니다. 거기에서 죽음 너머의 생명에 대한 전망을 길어 올리고 있어요. 죽음 너머 생명 세계에 대한 희망은 부활의 봄 마지막 구절에도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진 동결, 얼어붙은 거죠. 동결은 고통과 절망을 심각해 하나 다시 춘향의 기쁨을 절대하게 한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동상은 춘향의 부활을 확연히 하고자 하는데 없을 수 없는 과정이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고 부활은 봄과 같이 확실히 임한다. 조화와 이 부활의 봄 두 글을 같이 놓고 읽어보면 김교신이 그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민족의 생존이 지금 위태로운 시기인 거죠. 그런 어떤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런 시기임을 지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검열관도 이제 이 두 글의 불온성을 읽어낸 거죠. 이 글이 빌미가 되어 김교신은 1942년 3월 30일 출근을 하던 중에 경찰에 체포됩니다. 성소조선 종간호가 되었던 1942년 3월 마지막 페이지에 모친의 회갑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전날 이제 경성에 와서 모친의 회갑변을 마치고 개성으로 오던 길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경성에 출발해서 일찍 송도, 개성으로 와서 출근길에 체포된 거죠. 그 후 함석헌, 유달령, 송두용 등 성서조선 주요 필진이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고 성서조선을 구독하던 독자들, 그 구독하던 독자들 중에는 김교신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이들도 구독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색을 당하고 며칠간 유치장 신세를 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아야 했고 일부는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잡지는 전부 소각 처분됐습니다. 김교신의 수감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전언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박석현의 전언이 가장 풍부합니다. 박석현은 이 호남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네, 1938년에 성서조선 독자가 됐는데요. 아주 열혈 독자였어요. 1940년 구로사키 고키치, 이게 이제 우치무라 간조 서거 10주기를 기념하는 강연을 구로사키가 조선에 와서 그 강의를 했는데요. 이 집회에도 박석현이 경성까지 와서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야나이하라 다다오 집회, 지난주에 다뤘었죠. 이 집회 때는 상경하여 김교신의 집에 며칠 머무르기도 했던 주 열성 독자였습니다. 어, 늦게 독자가 됐지만 성소조선 전체를 구해서 이렇게 소장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그 읽을 수 있는 영인본이 이 박석현 선생과 또 한 분이 이 책을 소장하고 있던 걸 음, 내놔서 그걸로 영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박석현 선생입니다. 김교신이 석방된 지 몇 주 후에 김교신 선생이 이제 생일을 맞은 거죠. 4월 18일이니까 석방된 지 이제 한 2주 남짓 된 거잖아요. 그때 김교신의 집을 방문해서 수감 생활 중 있었던 일을 직접 듣습니다. 김교신 선생으로부터 직접 듣고 이를 아, 선생을 추억함이라는 글에 기록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보면 박석현이 옮긴 수감 생활 일화는 김교신의 지사적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예컨대 취조하던 형사가 민족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는 물음에 민족 의사라는 말이 정치적 의미의 민족 의사라면 그것은 없으나 조선 사람임을 의식하느냐는 뜻이라면 그것은 물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신앙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일보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만사를 당하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얼굴 하나 야이지 않았다. 등등 여러 일화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성소조선이 폐간된 이후부터는 김교신의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아, 기록을 남길 때가 이제 없어진 거죠. 아, 그래서 유달령 등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것도 이제 유달령 선생 뭐또 박태석 몇몇 편지가 이제 공개된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아, 이 마지막 시기에 김교신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후 김교신의 행적은 전원으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교신의 이 마지막은 성소조선 사건으로 체포되던 날 1942년 3월 30일 아닙니까? 이때부터 잡더라도 3년 남짓 되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수감 수감이 이제 1년간 수감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부터 보면 2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죠. 그 2년 동안에 김교신은 1943년 여름에는 몇 달 동안 만주 도문으로 가서 목장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해 말에는 또 다른 독자가 경영하던 에, 경남 진영의 신의 소다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4년 7월에는 흥남 일본 질소 비료 공장, 용흥 공장, 근록과 조선인 노무자 주택 서봉궁 관리계장. 네, 직책이 굉장히 기네요. 흥남 일본 질소 비료 공장에 들어가서 근무하던 중 1945년 4월 25일에 발진 티푸스 발병으로 서거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10달을 흥남 일본 질소에서 보냈던 것이죠. 흥남 일본 질소 비료 공장인데요. 음, 김교신이 생의 마지막 10달을 보낸 곳은 흥남의 일본 질소 비료 공장이었습니다. 김종흡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 질소의 공장장이 무교회 신도여서 그의 권고로 조선인 노동자들을 지도하기 위해 입사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몇몇 서로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흥남에 있는 일본 질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계기 몇 가지 증언이 있는데 유족의 증언도 있고 한데 김종읍 선생의 증언이 어, 신빙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김종읍 선생은 1939년에 원래는 이는 김종읍은 그 교토제대를 졸업하고 철학을 전공해서 고창고보의 교장으로 있다가 1939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정릉 김교신 선생의 집 근처에 거기에 와서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몇 년을 김교신과 가장 가까이에서 이웃으로 지낸 거죠. 친구로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이 이 사정에 대해서 어, 얘기해 줬겠죠. 그리고 김종읍 선생이 쭉 그 뒤로 한참 후에 지난번 우리가 읽었던 그 김교신과 문둥아 그 책의 저자에게 보내온 편지에 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김교신 선생이 흥남 질소비료 공장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실은 이러이러하게 된 거다 하고 요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빙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김교신이 서본궁 관리계장으로 들어간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식 사원, 계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정식 사원이죠. 계장까지가 정식 사원이더라고요. 그 직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정식 사원이기는 했어도 계장은 하급 간부입니다. 당시 일본은 오랜 전쟁을 치르느라 노동력이 부족해서 일본 질소가 생산을 시작할 무렵인 1928년에는 일본인 직공이 60%, 조선인 직공은 40%였는데 1944년 1월에 이르면 조선인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후인 1945년 1월에는 조선인이 80%를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 노동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던 것이죠. 김교신이 유달령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이 무렵 서봉궁 노무자 주택, 조선인 노무자 주택 지구에만 노동자와 그 가족이 4, 5천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후생은 극히 열악했던 거죠. 조선인 노동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 노무자 주택 지구를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했겠죠. 이 노무자 주택을 관리를 잘 하는 것은 실제로 생산의 효율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질소 비료 공장 입장에서도 이 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도쿄 고등사범학교 출신의 또 십수년의 교육 경력이 있었던 김교신이 이런 일을 맡을 만했죠. 김교신이 한 일 중에 보면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송도 중학교 졸업생들을 노동자로 모집하는 일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이 흥남 일본 질소비료 공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질소는 도쿄제대 전기공학과 출신의 기술자인 노구치 시타가오, 노구치라는 이 인물이 세운 회사였는데요. 처음에는 카바이드 제조, 수력 발전, 그러니까 전기나 화학에서 출발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기화학 분야 기업으로 본격 진출해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20년대 들어서 암모니아 합성법을 도입한 비료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신흥 재벌의 반열에 오르게 돼요.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이 노구치는 식민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20년대 말 부전강 발전소, 부전강은 이제 함흥에서 에, 그 서북 쪽에 있는 대마고원에 거기서부터 저쪽 압록강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었는데요. 그 강을 이제 댐을 막아서 거꾸로 흐르게 만든 거죠. 그렇게 거꾸로 흐르는 이제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부정강 발전소, 그다음에 장진강 발전소, 장진호 뭐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거기 함흥의 바로 그 서북 쪽 뒤에 있는 그 발전소였습니다. 이 발전소를 두 개의 큰 발전소를 건설했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흥남의 유한 공장, 유한 공장이 이게 비료를 만드는 원료인가요? 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유한 공장을 건설했는데 이때 이미 조선에 투자한 금액이 원래 일본에 있던 일본 질소 공장의 5배에 달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식민지 경영에 아주 모험적으로 뛰어든 거죠. 흥남은 원래 200호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흥남이라는 말도 없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걸 어,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함흥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흥남으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총독부와 노구치의 국가 자본이 결합하여 이곳에 거주하던 선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거대 공업단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흥남이라는 도시 하나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도시는 일본 질소가 세운 학교, 병원, 경찰서, 읍사무소 등으로 이루어진 기업 도시가 됐고요. 이 기업 도시의 행정수장을 노구치가 맡습니다. 1928년을 전후로 하여 흥남에서 일어난 이 변화는 쌍전벽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변화를 잘 표현한 소설 작품이 있는데요. 한설야라는 소설가가 쓴 과도기입니다. 이게 1929년 4월에 발표돼요. 그러니까 흥남에 이 일본 질서가 세워진 바로 이듬해에 이 작품이 발표가 된 거죠. 한설야는 함흥 출신의 소설가로 카프, 그러니까 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입니다. 사회주의 문화운동 단체죠. 여기에 소속된 작가였는데요. 이 작품이 대강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의 창선이라는 인데 창선이가 이제 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온 가족이 간도로 이주한 겁니다. 근데 이주한 지 4년인가요? 네,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정착을 못한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시 이제 몇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서 작품이 시작됩니다. 네, 요즘 말로는 이제 역이민을 한 거죠. 근데 고향이라고 돌아와봤자 손꼽 꽂을 땅도 한때기 없으니까 돌아오는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이제 고향에서 겪었던 일도 생각나고 하니까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고개만 하나 넘으면 고향 마을이 보이는 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기대에 차서 고갯마루를 올라서는데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정다운 고향은 어디 가고 없고 눈앞에 이제 거대한 괴물이 서 있는 거죠. 우중충한 벽돌집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굴뚝으로 검은 연기를 맺고 있습니다. 산 이제 고개를 내려서 거기 가보니까 거리에는 중국말 하는 사람, 일본말 하는 사람, 낯선 노동자들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서 옆마을인 구룡리로 옮겨간 형님 집을 찾아갑니다. 원래는 이게 창리였는데 창리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전부 구룡리로 옮긴 거죠. 그래 옮기기 전에는 이제 구룡리에 가면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 인천하고 맞먹는 큰 항구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어, 말을 이제 해서 동의를 얻어내서는 막상 갔는데 살 수 없는 곳이 된 거죠. 일제당국에서 이제 선주민을 회유해서 보상을 받고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는데 옮겨온 것은 어항, 그러니까 어, 이 어업을 하기에 적절한 항구가 안 되는 거죠. 그래 고기잡이도 못하고 변변한 농지가 없으니까 농사도 못 짓는. 그래서 이도저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흥남은 식민지 국가 체제와 자본이 만들어낸 아주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과도기의 결말부에서는 이제 창선이 공장 노동자로 이제 요행이 뽑혀 들어가요. 그래서 부삽 들고 콘크리트 반죽하는 생소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당시 흥남의 조선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위생 상태, 또 아이들의 교육 여건은 형편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병을 얻거나 부상을 당하면 공장에서 해고돼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질서의 노동 현실은 또 다른 소설가인 이북명의 소설에 잘 드러납니다. 이북명도 함흥 출신의 작가인데요. 일본 질소 비료 공장의 노동자로 일했어요. 그 당시에도 노동자 소설가다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이 이북명이 카프 작가가 돼서 질소 비료 공장, 제목이 질소 비료 공장입니다. 암모니아 탱크,
민보의 생활표 등 일본 질소의 노동 환경을 그린 소설을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 질소 비료 공장이 묘사하는 공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한 직장, 유한 공장이죠. 유한 직장은 회전하는 기계의 소음과 벨트에 날개치는 소리로 으르렁 으르렁 신음을 했다. 아스팔트 지면과 콘크리트 벽이 지진 났을 때처럼 진동했다. 암모니아 탱크에서 새어나오는 기체 암모니아는 눈, 목, 콧구멍을 극심히 파고들었다. 포화기, 포화기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네. 포화기에서 발산하는 유황 증기와 철이 산화하는 냄새와 기계 오일이 타는 악취가 그리 넓지도 않은 직장 내에서 화합하여 일종의 이상한 독취를 직장 내에서 떠다니게 하고 있었다. 유한 직장에서는 목이 아프고 콧물이 흐르고 눈에서 눈물이 나와도 어찌할 수 없었다. 직공들은 거주로 마스크를 만들어 했지만 그 따위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에 찢어진 우산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 소설에서 노동자인 문길은 이런 환경에서 육체 노동에 시달리다 결국 폐병을 얻게 됩니다. 근데 폐병이 걸렸다고 몸을 돌보지를 못해요. 폐병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날로 해고당하니까요. 근데 그걸 또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죠. 공장의 신체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결국 해고당합니다. 또 다른 소설에서 노동자들은 친목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암모니아 탱크에 청소하러 들어갔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질식해서 죽습니다. 탱크가 폭발하여 노동자들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달 잔업을 해서 야간 수당을 받아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살림을 견디다 못해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한설야와 이북명이 소설을 쓴 시기는 1920년대 말과 30년대 초, 그러니까 흥남 일본 질서가 막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에는 사회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노동조합 결성 운동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노동자들이 뭔가 에, 연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그럴 수 있는 조직도 뭐 미약하지만 있고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한서야와 이북명이 계급주의의 눈으로 흥남 일본 질서의 현실을 그린 작품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김교신이 흥남 일본 질서에 들어가 있었던 1944년, 45년 이때는 또 한서야와 이북명이 보고 쓴 시기와도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44년, 45년에 일본 질서가 어땠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통계 몇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통계는 연구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그때 에, 이 일본 질소의 노동 환경이 또 노동자들의 삶의 환경이 어땠는지 이걸 자세히 알 수 있는 길은 김교신 선생을 고무렵을 증언한 그 전원에서 유추해서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전쟁기의 군수 공장이었던 만큼 헌병대 관리를 받고 있었고요. 노동자로 오는 이들은 연성소라고 불린 이 훈련소죠. 훈련소에서 군사훈련과 같은 혹독한 신체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조선인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흥남 일본 질소 비료공장. 제가 그 시대의 식민지의 상징과도 같은 곳 아닙니까? 또 아, 이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곳에 김교신 선생이 가 있었던 거죠. 김교신이 일본 질소비료 용흥공장에 조선인 노무자 주택 관리계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1944년 7월 태평양 전쟁이 마지막으로 치닫던 때였습니다.
자, 이곳은 일제 군국주의 전쟁을 뒷받침하는 군수 공장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자가 풍부했다고 합니다. 김교시는 관리계장 간부니까요. 관리계장이었으니 노동자들과는 분리된 구역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 구역에 김교신의 사택이 있던 그 구역에는 조선인은 두 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외에는 다 일본인이었습니다. 월급도 꽤 많았습니다. 김교신이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김교신 선생이 유달령 선생을 오라고 하면서 월급이 213원이었던가요? 그렇게 명시해 놓고 있어요. 213원. 213원은 작지 않은 돈입니다. 김교신 선생이 1930년대 초반에 양정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받았던 월급이 113원이었죠. 231원이었던가요? 유달령 선생의 월급은. 근데 김교신 선생은 그보다 직급이 또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았을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양정학교 교사로 받던 글쎄 최소 두 배 혹은 그 이상의 월급을 받았던 거죠. 월급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조용히 험한 시국 지나가기만 기다리면서 자신의 몸을 지키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김교 씨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렵 김교신의 내면을 따라가기에는 남아있는 텍스트가 아주 적은데요. 그나마 유달령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그 외 지인에게 보낸 몇 통의 편지를 통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흥남에 도착한 김교신은 얼마간 그곳을 살피던 중에 아, 그곳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일하고 있는 조선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44년 말 이 일에 자신을 던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옛 동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중 한 사람이 양정 시절 제자 유달령이었습니다. 유달령보다 먼저 와 있던 이도 있습니다. 이창호. 이창호는 그 당시에 목사였는데요. 역시 양정 시절 제자였죠. 유달령에게 보낸 몇 통의 편지에 관리계장 김교신의 내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시기별로 이렇게 따라가면 거기에 김교신의 내면이 바뀌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어요. 1944년 10월 2일에 보낸 엽서입니다. 유달영군, 내가 어리석은 의견을 제출하나이다. 여기 와서 공장 직공들이 사는 사택 800여 호, 인구 3천여 명의 복리시설과 훈육지도의 일을 맡아 함께 해보면 어떠한가. 군 가정사정만 아니라면 명령으로라도 군을 조치하고 싶으리만큼 여기 오늘 할 일이 태산 같나이다. 이 무렵만 해도 김교신의 결심이 확고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달령이 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하면서도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두 달 후에 다시 유달령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두 달 후 편지에는 목소리가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12월 16일에 보낸 편지입니다. 유달령 군, 다음 날의 일도 알 수 없는 형편인 나인 까닭에 군을 위해서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이 될는지 어떨는지 단언할 수 없으나 어떤 일이 있든지 군을 이 공장으로 데려오기로 나의 마음을 결정했네. 조용한 곳에 숨어서 이 무렵에 이 유달령은 여주 군청인가요? 거기에 지금 예, 직원으로 있으면서 조용히 이제 책이나 읽으면서 이 험한 세월을 지금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독서를 하려는 군을 다망한 공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주저했으나 마침내 뜻을 정하고 흥패의 운명을 걸고 목적한 일에 돌진하기로 했네. 함석헌 선생에게도 초청장을, 함석헌 선생을 불러 오라고 한 거죠. 김종읍 선생도 오라고 했습니다. 오기로 했어요, 김종읍. 그 김종읍의 형까지 이제 오기로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뭐 그런
그때는 아니고 그 뒤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또 다른 편지에 나옵니다.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게. 이창호 군도 벌써 와 있네. 이 편지에 나타난 김교신의 목소리는 매우 결연합니다. 그는 이 일에 자신을 던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만나기 위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김교신은 유달령에게 재차 편지를 보내 3월로 늦어지면 안 되니 1월에 꼭 오라고 하면서 자신이 서봉궁 사택지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서봉궁 사택은 조선공원의 거주지구이며 우리는 여기서 의식주에 관한 복리 증진의 일로부터 아동과 성인의 교육, 위생 등 약 4, 5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책무가 지워지는 것일세. 군은 생활 물자의 공평하고도 신속한 배급의 책임도 져야겠고 한편으로 5만 평의 농원을 관리하여 주로 채소를 생산해서 이것을 종업원들에게 배급하는 일도 맡아야겠네. 3월로 늦어지면 올해 계획에 큰 지장이 있게 되니 신년 초에 일찍 오도록 하겠다.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육보다는 서봉궁의 일이 훨씬 교육적이고 생생한 일로 나에게 느껴지는 것일세. 그리고 공장장이나 근로과장 등 이곳 사람들은 교육가들과 관리들보다 월등히 순진한 인간들이며 피가 통하는 사람들일세. 나는 이곳 공장에 들어와서 신세계를 발견한 것일세. 교육계에서 밀려나온 것이 웅덩이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일세. 빨리 이리로 와서 직접 보게. 네. 공장장은 그 뒤에 이 김교신의 마지막을 증언한 전원의 이 공장장은 고다마라는 이름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도 도쿄 제대 출신이었다고 하고요. 이 일본 질소의 간부들은 대부분이 그런 고학력의 최상층부의 간부들, 임원들은 도쿄 제대 그 공대 출신의 기술자들이었고, 그보다 낮은 쪽은 이제 기술자가 아닌 그런 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지금 김교신이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본인 간부들과도 지금 말이 잘 통해서 김교신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성과가 일부 나기도 합니다. 이 편지에서 김교신은 양정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던 일과 서봉궁에서의 일을 연속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서봉궁은 학교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실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지리, 박물 등을 학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4, 5천 명 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조선인으로서의 의식을 불어넣는 일, 그들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는 일, 아이들과 부인들을 교육하는 일, 의료적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는 등. 김교신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는 거기에서 도움이 필요한 조선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유달령이 일본 질소비료 공장으로 왔습니다. 1945년 1월. 김교신은 유달령에게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식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농장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농장 운영은 근데 본격적으로 못했겠죠. 1월에 와서 3월까지밖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뭐 이런저런 배급의 일을 해야 됐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일에 분수공장이니까 물자는 풍부하지만 그게 노동자들의 가족들에게까지 가는 데는 중간에 뭐 이런저런 뭐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투명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가게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겠죠. 그걸 지금 유달령에게 맡기는 겁니다. 유달령의 흥남 생활은 짧았습니다. 그해 3월 말 개성으로 출장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흥남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달령의 사직과 관련해서 김교신과 박태석 사이에 오간 편지가 있습니다. 박태석은 호수돈 여학교의 교무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박태석이 개성에 와 있던 유달령이
유달령이 어떤 사정이다는 걸 김교신에게 알려주기도 했고요. 또 유달령이 이 흥남 질소를 그만두고 사직하고 개성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주선해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교신이 박태석과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거죠. 김교신이 박태석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것은 1945년 4월 20일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지 닷새 후에 김교신이 하늘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 편지가 김교신의 마지막 글이 됐습니다. 이 글에서 김교신은 서봉궁에서 했던 일이 성과를 내고 있었음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저께 4월 10일에 우리 공장의 주요 간부 몇 명이 불시에 서봉궁 사택지구를 시찰한 결과 불결하고 추잡하던 사택지구가 일제히 정결해지고 정돈된 것. 사택 주민의 생활에 안정감이 현저한 것. 관리계 사무실, 강습소 등 변변치 못한 건물인데 깨끗하고 알뜰하게 수리하여 정성을 다한 흔적이 역력한 것. 합숙소, 특히 그 식당, 취사장 등이 대리석으로 장식한 큰 식당보다 더 아담하고 깨끗한 것.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어제 11일에 흥남에 있는 일본 질소 개통의 모든 공장장 회의에 공포하고 이번 달 말에는 공장 중요 인물들이 우리 서봉궁으로 견학 오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서봉궁에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모양이지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신의 이 흥남 일본 질소에서 보낸 열 달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교신은 일본 군수공장의 간부로 있으면서 친일 협력의 길을 간 것일까요? 일본 군수공장에서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하면서도 내면의 갈등이 없었다는 데서 그의 역사의식 부족, 현실인식의 부족을 말해야 될까요? 김교신이 조선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일본 질소비료 공장의 효율을 높이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김교신의 이 마지막 시기 행적에 대해 이런 비판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시기 김교신의 행적을 평가하려면 성서조선에서 김교신이 펼쳤던 사상과 신앙에 비추어서 이 시기 행적이 일관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김교신의 사상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쭉 살펴봤으니까요. 어,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몇 대목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산상수훈 연구의 한두 대목을 짚어보겠습니다. 산상수훈 연구는 그의 사역 초기에 이룩한 성서 연구로 이 저술에 그의 사상이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무저항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절을 설명한 대목은 그의 사상과 삶 전체, 그의 사상이 삶 전체와 조응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는 가르침을 어떻게 따라서 할 것인가.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어떻게 따라서 할 것인가. 이것이 식민지 무교회자 김교신에게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었던 것이죠. 김교신은 이 가르침 앞에서 합리적인 주석을 따르는 대신 이를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산상수훈 연구의 한 구절입니다. 극기 수양의 필요는 없다. 그런 일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인간의 도덕적 수련으로서 도달할 지경이 아니다. 다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일로서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본능을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이게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절을 설명하는 맨 마지막 대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
다시 애착할 보물을 가짐이 없고 자력으로 보호할 생명에 귀한 것이 없이 나가 없어진 곳에 적이 있을 수 없다. 적을 사랑함으로써 개인의 이해와 국가 민족의 복리는 어찌 될까? 이것은 다 이해 손득의 문제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자식된 자는 지성을 다하여 그 아버지께 초사하며 아버지를 닮으며 그 아버지와 같이 완전할 것뿐이다. 산상수훈 연구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사상이 김교신의 성서조선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성서조선이 폐간의 위기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도 김교신은 성서대로 생활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1939년 이후 김교신의 글에는 종말론적 삶의 감각이 묻어나 있습니다. 성서조선 1939년 2월. 이건 이제 지난번 우리가 봤던 한국신민서사가 게재됐던 바로 그 호잖아요. 여기에 성도의 릴레이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이 글에서 김교신은 히브리서 11장 12장이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 마치 릴레이 경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뒤에도 뛸 선수가 남았을는지 모르나 혹은 내가 라스트를 뛰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허다한 간증자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동정과 응원의 진을 굳세게 벌렸으니 힘껏 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소조선 1940년 10월에 발표한 낙담하지 않는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일이 맡길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신앙을 전달하는 일이 맡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만 일치월장하기를 기원하여 마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의 본직이 갑지발간도 아니요 집회 개최도 아닌 까닭이다. 전달하는 일이 막히면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일치월장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잡지발간을 본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에 머물러 살고 있으면 족하다. 그것이 전도도 되고 사업도 될 것이다. 우리의 소유물은 소진되고 우리의 외양은 날로 후패하되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은 날로 부요해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진데 지금 받는 환난은 도리어 가볍도다.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낭망이 없다. 이런 김교신의 사상에 비추어서 신앙에 비추어서 이 김교신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김교신의 마지막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의 증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꽤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안경득과 박춘서라는 이의 증언 몇 토막을 말씀드리는 걸로 줄이겠습니다. 안경득이라는 이가 나오는데요. 이 에, 안경득이라는 이가 나온다기보다 안경득이 나중에 이 함흥 시절 어, 이 회고담이라고 해야겠죠. 이걸 장문의 회고담을 써서 노평구 선생이 간행하던 성서 연구에 발표했습니다. 1970년대에 와서 일입니다. 이 안경덕은 함흥에서 병원을 하던 우리의 누가라고 이 김교신 선생이 불렀죠. 안상철의 아들입니다. 안상철이 바로 김교신 선생이 이 발진 티푸스 발병이 돼서 투병 생활하던 그 며칠간 아, 마지막을 보냈던 그 병원의 병원장이었어요. 그 안상철의 아들로 국민학교 교사로 있다가 김교신이 흥남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 질소로 온 이었습니다. 그가 연성소에서 고된 훈련을 받던 중에 어, 거기 일본인 뭐 누가 말해주는 거죠. 김교신이 이제 추천자로 돼 있으니까 김교신이 전화 한 통만 하면 이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교신에게 확 달려온 거죠. 그래서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김교신은 안경덕의 뺨을 치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김교신의 불호령이 떨어진 거죠. 비겁한 놈, 네가 지금 일본인에게 쫓겨왔느냐?
무엇 때문에? 영원한 패배자가 되려고 하는. 원수가 던진 비수를 받아 유익하게 쓸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조국의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연단하고자 이곳에 온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집으로 가고, 그게 맞다면 훈련소로 가고. 이 안경덕이 처음에는 막 속에서 화가 올라와가지고 저런 위선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김교신 계장 밑에서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안경덕이 본 김교신 계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조회 시간 20분 전에 와서 기도와 묵상, 성서 읽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조회가 끝나면 노동자들과 함께 성천 강둑을 달렸고 잠깐 쉬려고 나무 아래 앉으면 민족과 역사, 종교와 윤리, 보건과 위생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틈만 있으면 노무자 주택을 찾아 청소하고 연탄을 나르고 함께 땀 흘리며 대화하기를 즐겼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고다마 과장 등 일본인 간부들도 모두 김교신을 존경했습니다. 또 한 사람, 박춘서가 있는데요. 박춘서는 평양 기독병원의 장기려의 소개로 흥남으로 온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자 주택 지구의 가족, 노무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 보건을 책임지기 위해서 김교신 선생님 아, 추천을 받아서 데려온 것이겠죠. 그가 흥남에 도착한 것은 1945년 3월 28일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기록 중 김교신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은 그가 이창호와 함께 김교신의 사택을 찾았던 경험입니다. 1945년 3월 30일의 일이었습니다. 김교신은 간부였기에 일본인 사택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이창호의 뒤를 따라서 골목을 찾아 들어가니 김교신의 집 문밖 외등 불빛에 김교신이라고 한국식 이름을 써놓은 명패가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박춘서의 감명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렵에 흥남에 와 있던 조선인 중에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던 거죠. 이 박춘서, 이창호 이들도 다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교신은 질소비료 공장에서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선인이었을 겁니다. 창씨 개명을 하지 않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상시 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직접적으로 처벌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작은 일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꼬투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이 옳은 길을 가고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죠.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옳은 일을 행하고자 했더니 조선인으로 나서 조선인으로 살고자 했던 참 조선인 김교신이었습니다. 김교신이 서거 전 박태석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조선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하수도 청소를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 일을 위해 밤낮 노력하고자 지혜와 힘과 믿음을 다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지위의 고하를 개의치 않고 오직 노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단지 일본 본토인들보다 못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미 독불의 어느 인간보다도 못하지 않게 맡은 소임을 충실하게 고귀하게 현명하게 다하고자 밤낮 목매에 노력하고자 지혜와 힘과 믿음으로써 주님께 기구하니 이것이 또한 우리의 유일한 야심이다. 일기당천 한 사람의 기병이 천을 당한다는 뜻이잖아요. 일기당천. 한 알 한 알이 당하는 일이야 왜 우리가 남보다 못하냐. 더욱 빈항궁천한 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피박한 시설 중에서 일으켜 교도하는 일. 하수도 청소하는 일은 우리에게 지워진 책무요 사명인지라 가장 큰 정과 성을 경주해야겠나이다. 이렇게 박태석에게 보낸 그 마지막 편지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인데요. 빵을 물 위에 던지다. 입니다. 김교신의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 이 죽음은 가장 김교신다운 죽음이었습니다. 김교신처럼 그 시대를 뜨겁게 산 이가 또 의를 위해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가 그만 험한 세월 다 견디고 천수를 누리다 죽는 그림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김교신에게 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김교신에게 왜 일제에 저항하다 감옥에서 죽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건 그의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김교신은 공생의 대부분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성서 잡지 내는 일을 사명으로 했습니다. 더 이상 교사를 할 수도 잡지를 낼 수도 없게 되었지만 조선을 복되게 하는 일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김교신의 활동이 계량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교신의 사상과 실천이 체제의 질서를 수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는 뭐 평가 자체로는 어,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김교신의 사상과 실천이 계량주의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삶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규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교신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기준은 그가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철저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되 그 후의 일은 역사의 심판자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독자의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지금 한국 기독교에 김교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교신과 무교회는 한국 기독교의 낯선 전통이고 또 오랫동안 기각되어 온 가능성입니다. 이 낯선 전통, 이 다른 가능성을 기각하면서 100년 동안 이루어온 지금의 한국 기독교에 만족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 어느 조사에 따르면 종교 신뢰도 조사에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14%라는 이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죠.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한국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이라면 한국의 기독교에 불만을 제기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교신과 무교회는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를 근본에서 성찰하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김교신은 그의 공생에 내내 전도서 11장 1절을 빌려서 성소조선 간행을 물 위에 빵을 던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은 물 위에 그냥 빵을 던지는 거죠. 그가 공생애 동안 보여주었던 실천에 대해 말하려면 그 일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던 가능성, 잠재성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왔던 천국도 가능성이고 잠재성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아주 작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그걸 땅에 심었을 때 크게 자라서 새가 날아와 뜬다고 했듯이 말이죠. 그래서 김교신에게서 또 무교회에서 무슨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로서는 김교신의 공생에 6번의 강의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강의가 한국 사회에 또 한국 기독교에 하나의 씨앗이기를 바랍니다.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